안녕하세요. 이번은 제6강으로 상가 건물과 오피스텔에서 계약에서 꼭 알고 있어야 할 내용. 이 부분은 우리가 그 상가 임대차 계획에서 이제 계약을 할 때 일반 주택, 좀 전에 했던 5강에서 했던 주택에서 계약하는 거랑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진행하기 전에 좀 워밍업을 하라고 이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계약하기 전에 부동산의 현황을 파악해라. 임차할 부동산에 수리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또 임차할 부동산이 영업할 업종 규제 또는 제한이 있는지. 사실 상가 임대차 같은 경우는요, 이러한 내가 이제 그 건물에 상가를 얻어가지고 영업을 하려고 그러면 동일업종 제한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영업할 업종의 규제가 있는지를 봐서 이 관리단에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하고, 또는 법적으로 영업할 업종을 개설할 수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꼭 확인해야 돼요. 상가 같은 경우는 영업할 업종에 규제가 있는지 또 제한이 있는지를 꼭 확인해야 되고요. 임차할 부분이 현재 누가 살고 있는지. 그래서 거기 소유자가 살고 있다면 다행이지만 임차인이 살고 있다면 임차인도 한 번씩 만나서 정황을 판단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임차할 부분 이외에 다른 임차인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서 선수리 채권이 나타날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임차할 부동산의 매매와 전세 시세를 파악해라. 그리고 종전 또는 신규 부동산의 이사 시기를 조정해라. 그리고 특별보를 보호받는 임차인이냐 아니냐를 판단하고 계약하는 게 중요하고, 이 상가 건물과 오피스텔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알아야 될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상가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 우리가 분양을 하죠. 분양을 하면 우리가 이제 건물분 부가세가 있고 농특세가 있습니다. 농특세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이제 분양가를 이제 높여주는 원인이 되고 그러는데, 이렇게 상가 건물이나 오피스텔 등과 같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은 분양할 때, 여러분 건물을 짓고 분양하는 거 있죠? 그 분양할 때 분양 가격에서 건물분의 부가세가 10%가 부과되고, 그 영향은 분양 이후에도 계속 미치고 있다 이런 거죠. 그리고 상가 건물과 오피스텔 등은 상업 용도로 또는 업무 용도로 사용하게 되므로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게 아니라 상가 건물 임대차에 보호받는 것이 원칙이다 이런 얘기죠. 상가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분양 시 분양 가격에서 건물 부가세가 부과되고, 여기에는 농특세가 또 추가되는 거죠. 이 중에서 상가 건물은 당연히 이렇게 되지만, 이 중에서 업무용 오피스텔은 상가와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상가 건물은 업무용 또는 상업용 건물로 인정돼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게 된다. 상가 건물은. 그러나 오피스텔은 용도가 업무용으로 건축된 데도 불구하고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용도를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고 건물분 부가세가 면제되고, 또 월세에 대한 부가세도 면세되는 거죠. 그리고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돼서 양도세가 1가구 1주택자 같은 경우는 비과세 혜택도 볼 수 있고, 또 1년 미만이면 40%, 1년 이상이 보유하다가 팔면 6에 30% 일반 세율이 적용을 받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나 업무용으로 사용하면 건물분 부가세 10%가 부과되고, 상가 건물 임대차법이 적용되므로 양도세가 1년 미만에도 50%, 2년 미만은 40%, 2년 이상이 보유해야만이 일반 세율 6에 38% 적용된다. 우리가 1년 미만일 때 40% 적용하는 거는 주택만 해당이 되는 거고, 상가 건물은 2년 미만이 돼야 1년 미만은 50%, 2년 미만은 40%, 2년이 돼야 일반 세율이 적용받는다. 하지만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고 하고 있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 보유하고 있는 다른 주택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장단점이 모두가 따르기 때문에 임대인이 사정에 따라 용도를 주거용 또는 업무용으로 정해서 임대해야 한다. 용도가 주거용이냐 업무용의 기준점은 매수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매도 시점에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내가 팔 때 주거용으로 사용하다가 업무용으로 파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업무용으로 만들어 매도하면 되고, 반대로 매수점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다가 주거용으로 변경하는 경우도 주거용도 소유자가 전입신고 또는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여 사용하다가 매도하면 주거용으로 양도세 혜택을 볼 수 있다. 유의할 점은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기간은 주거용으로 보유기간의 혜택에서 제외되고 주거용도로 사용하는 기간만 가지고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는 거. 이 부분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 좀 어렵죠? 어려워도 이런 부분들은 이제 상가나 이 오피스텔 같은, 특히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돈도 크게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공인중개사가 계약할 때 잘못해가지고 이제 수수료도 못 받고, 요건 대탕 얻어먹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 상가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계약할 때 이거 꼭 한 번씩 읽어보고 계약하도록 하세요. 특히 건물분 부가세를 갖다가 생각하지 않아가지고 2천만 원을 뭐 물어준 사람도 있고 막 그래. 상암동에 있는 친구는 임대인은, 여기서 또 임대인은 차임, 월세에 대한 10% 부가세를 납부해야 한다. 임대인은, 왜냐면 주택은 월세에 대한 부가세가 면제되지만 오피스텔이나 상가 건물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그 일반 건물은 그 월세에 대한 10% 부가세가 있어요. 그래서 임대인은 차임에 대한 10%를 부가세로 임차인으로부터 받아서 납부해야 한다. 근데 이 부가세는 임차인이 내는 거예요, 임차인이. 그래서 임대차 계약할 때 잊지 말아야 할 사항이 보증금 얼마, 월세, 이제 그 100만 원 부가세, 보증금 얼마 플러스 월세 100만 원 부가세 별도로 가로 안에 기재한 부가세 별도로 약정이다.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때 특약사항에 부가세 별도라는 약정이 없으면, 그 내용이 없이 그냥 쓰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이 건물도 부가세 별도라는 게 아니고 그냥 월세 얼마 쓰고 매도를 지급한다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 줄 알아요? 대부분 판례에서는 이렇게 나와. 임대료에 부가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100만 원의 부가세가 포함되어 그만큼 소득이 91%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누기 1점이라면 어떻게 거꾸로 역산되는 거죠? 세금을 임대인이 내는 꼴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포함되어 그만큼 임대 수익이 적어진다. 상가를 분양받을 때 분양금에 포함된 부가세를 환급받기 위해서 일반 사업자로 등록되는 것이 일반적인 이지만 간혹 간이사업자로 등록하는 거. 왜냐하면 상가를 분양할 때 일반 사업자를 하는 경우는 부가세를 환급받기 위해서 그런 거죠. 간혹 간이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가 없어서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가 없고 부가세를 공급받는 자 임차인으로부터 별도로 받을 수가 없다. 왜냐면 우리가 월세 얼마 해가지고 하면은 부가세를 계산하지 않으면 부가세를 포함된 거로 보죠. 그래서 부가세만큼 월세를 듣게 받는 거죠. 그러니까 100을 나누기 1.1로 하면 그 91% 정도 뺏기 월세고 나머지 그 9%에 해당되는 거는 내가 부가세를 납부해야 되는 거, 이게. 근데 간이사업자 같은 경우는 세금에서 끊을 수가 없으니까 부가세를 끊을 수가 없죠. 그런데도 간이사업자도 부가세율이 3%예요, 3%. 100분의 3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규정이 없으면 3%를 그 임대인이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임대인이 낼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상가나 이런 오피스텔 이런 것들은 임대인이 낼 게 감주 임대료에 대한 부가세. 간주 임대료라는 건 뭐냐면 보증금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거죠. 해서 그건 금액이 얼마 안 돼요. 그거는 뭐 당연히 임대인이 많이들 내는데 임차인이 내지 않고 임대인이 내는 게 관례로 돼 있는데, 이렇게 이 간이사업자에 대한 부가세가 3%란 말, 3%는 적지 않죠? 그런 부분을 할 때는 우리가 간이사업자에게 받아야 돼요. 이러한 간이사업자는 자칫 임차인이 부담해야 될 부가세, 간주 임대료와 월세에 대한 부가세, 간주 임대료와 월세에 대한 부가세를 임대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있다. 간이사업자의 부동산 임대료에 대한 업종 부가가치율은 100분의 30이다. 따라서 간이사업자가 이게 100분의 하면 부가세가 10%잖아. 10%에 대해 100분의 하면 0.3, 아니 3%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간이사업자가 보증금이 1,000만 원이라면 1,000만 원에 월세가 100만 원이 임대하고 있다면 간주 임대료는 임대보증금액 이자 상당하게 해당되는 간주 부가세를 납부하는 제도로 간주 임대료는 1,000만 원에 곱하기 365일 나누기 360일 곱하기 2.5% 정기예금이자의 25만 원이다. 따라서 간주 임대료 부가세액은 이제 25만 원에 100분의 30이 해당되고 거기에 10% 해당되는 금액으로 7,500만 원 납부하니까 보통 간주 임대료는 그냥 임대인이 많이 내죠. 7,500원이니까 1년에 7,500원이니까 뭐 그것까지 임차인한테 하려고 그러면 좀 심하다고 하지 않겠어요? 원래 이거 임차인이 내는 거예요. 그리고 월세에 대한 부가세는 1,200만 원 12달이니까 100만 원 12달은 곱하기 100분의 30 곱하기 10% 부가세를 곱하면 36만 원이다. 이렇게 계산한 금액을 36만 원을 1년분을 부가세 특약상에 기재해서 임차인에게 부담시키면 될 것이다. 임대인이야 이렇게 하면 되지만 임차인은 비용을 공제받지 못. 이렇게 임대인은 이렇게 하면 자기 세금을 다 받지만 임차인은 비용을 공제받지 못하죠. 그 부가세 부분은 또 환급받을 수 있는 저기 할 수 있는데 그런 비용 처리할 수 있는데 못한다는 거죠. 받지 못하게 되면 그만큼 불리하게 될 수 있다. 어쨌든 실무에서는 계약 내용 차입 내에 월세 103만 원, 간이사업자로 부가세율 3%를 포함한 금액임. 이렇게 기재하고 특약사항에 월차임 103만 원, 부가세 포함은 입금한다. 기재 간주 임대료에 대한 부가세는 임대인이 부담하고 월세에 대한 이제 월세에 대한 부가세 3%만 이제 임차인에게 부담시키고 있다. 실질적으로는 간주 임대료에 대한 아까 7,500만 원은 임대인이 대부분 부과하죠. 임대인. 안 내는 건 아니에요. 내는 건.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임대인이 내는 거지만, 이 간이 사업자에 대한 3%만큼은 1년을 계산해서 나누기 12로 해가지고 월세에 포함시켜서 가로 열고 103만 원이고 원래 100만 원이잖아. 3만 원이 이제 1년이면 36만 원이 12달 나누니까 3만 원이 되는 게 3만 원을 103만 원 받으면 가로 열고 이제 간이 사업자에 대한 부가세 3% 포함 이렇게 가로 닫고 하고 쓰면 된다는 거죠. 이번에 임대차 계약할 때 월세에 대한 부가세는 어떻게 하는가? 주택이나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하는 경우, 주택은 당연히 월세에 대한 부가세가 면세예요. 그러나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면 월세가 면세가 되죠. 업무용 사면 부가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이나 오피스텔을 주거용도로 사용하면 부가세가 면세되므로 계약서에 차입란에 월세 얼마 가로 열고 주거용으로 부가세 면세로 기재하면 된다. 그래서 주택이나 오피스텔을 주거용도로 사용할 때는 월세에 대한 부가세가 없기 때문에 개인과 사업자 모두가 임대 가능하다. 그러나 상가 건물과 오피스텔을 업무용도로 사용하게 되면 월세에 대한 부가세가 있어 개인이 임대할 수는 없고 개인이 빌릴 수가 없는 상가나 오피스텔은 사업자 등록한 사람만 이제 업무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다. 또 일반 사업자, 임대 사업자 포함해서와 법인 사업자가 계약서 작성할 때 차입란에 월세 얼마 부가세 별도라고 기재하고 간이 사업자 계약할 때는 세금계산을 발행할 수가 없으니 월세의 부가세 3% 가로 열고 간이 사업자의 월세 부과율을 포함해서 차입란에다가 월세 얼마 가로 열고 간이 사업 부가세 3% 포함된 금액으로 기재하면 된다. 간이 사업자가 없는 개인이 상가나 업무용 오피스텔 임대하고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추후 세무사업 추진 등을 될 수 있다. 그래서 상가 건물과 오피스텔 업무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을 내서 임차인에게 월세와 부가세에 대한 세무검사를 발급하고 그 부가세를 포함된 금액을 임대인에게 수령해서 세무신고를 할 때 부가세를 납부하면 된다. 이런 사항을 이제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한다. 이번엔 계약 체결할 때 알고 있어야 할 내용. 등기부등본과 건축물 대장을 열람해서 건물 등기부와 토지 등기부에 소유자가 일치하는가를 가와 임차인보다 선순위 채권이 있는가를 있는 등기된 채권 등이 있는가를 확인하고 건축물 대장과 토지 대장을 확인해서 이행강제이 부과되는 불건축물들이 있는가를 확인한다. 건축물 대장과 등기부 대장을 확인해서 임대인이 이 공무상 소유자와 일치하는가를 와 대장과 등본상에 표시된 등기가 다른 내용인가를 확인한다. 소유자가 다르다면 등기부가 우선하지만 그 원인을 확인해라. 등기부의 표지부 내용, 건축물 대상의 표시 내용이 다를 때는 건축물 대상이 우선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잔금 지불하기 전에 확인할 사항. 잔금날 잔금 지불 등기부를 열람해서 항상 이 등기부 계약할 때 계약하기 전에
중도금 치를 때 잔금 치를 때 항상 등기부를 하면서 특약사항이 명기된 내용이 나기 말소되지 않는 내용들이 있는가 보고, 또 추가로 등기된 내용이 있다 하면 그걸 말소하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계약서 작성할 때만 이제 그 등기부를 하려면 해가지고 그 이 중간에 가압류, 압류돼 있는 걸 모르고 나서 나중에 잔금을 다 치르고 이제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건 경매가 아니기 때문에 잔금을 치르면 다 인수하는 거예요. 가압류, 압류는. 계약 완료 후 임차인이 꼭 지켜야 할 내용. 상가 임차인은 모두 상가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 등록을 마친 때에는 다음날 오전 0시에 제3자의 대항력을 정할 수 있다. 이러한 대항력은 소유자가 일반 거래로 뭐 매매나 증여나 상속도로 변경될 때 새로운 소유자에게 전 소유자의 임차권이 자동 승계된다. 그러나 경매나 공매의 경우는 이제 선순위인 경우만 해당이 되고 후순위인 경우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어쨌든 다음 3과 같이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 환상보증 및 상인법이 적용 대상인 환상보증 범위 내에 있는 임차인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계약서의 확정일자를 부여받으면 경매나 공매에서 임차 건물에 대해서 환가대행 무선에서 후순위고부터 무선에서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따라 상가 임차인이 최대한 신속하게 사업자 등록과 계약서의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고, 상가 건물의 점유와 사업자 등록을 임대차 계약 동안 계속 유지해야 한다. 중간에 사업자 등을 말소하게 되면 대항력이 상실한다는 거죠. 그러나 이런 것도 환상보증 범위 내에 있는 것도 경매나 공매로 매수됐을 때는 말소기준권리 이전에 있는 임차인만 대항력이 있고 이후에는 대항력이 없어서 배당받고 소멸되고 전혀 배당받지 못한다면 소멸되는 채권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소기준권 이전에 있는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어서 대항력을 주장할 수도 있고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는데, 우선변제권을 주장하게 되면 그 임차보증을 배당받는 것으로서 대항력은 소멸된다. 이렇게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고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는데, 대항력을 주장하게 되면 우선변제권을 주장하게 되면 대항력이 소멸된다는 거죠. 스스로 대항력을 포기하고 우선변제권을 주장하게 되면 그 주택 인도와 미배당금에 대해서 동시에 한 벽권만 주장할 수 있지 또다시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대항력이라는 거는 경매 절차나 공매적 대항력이라는 거는 그 대항력을 주장해서 계속 살 수도 있지만 대항력을 포기하고 스스로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히면서 배당 요구해서 우선 변제권을 주장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전세보증을 전액받으면 임차보증을 전액받으면 때까지 주택인도를 동시에 한 벽권을 주장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이거 보고 있는 거 아닙니다. 제가 이거 보고 있는 줄 알죠? 머리에서 나오는 거죠. 이런 내용이 여기 안 써 있어요. 동영상을 보시는 분 또 이거 여기서 보고 있는 줄 알고 오해하실까봐. 이번에는 상가 입자는 환상보증이 초과되는 게 문제가 되죠, 이게. 상가 입자는 환상보증이 초과되는 게. 예, 환상보증 초과하는 상가 임차에는 우선변제권이 없죠. 그래서 환상보증 초과되는 사람은 서울 같은 경우는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100을 해가지고 4억이 넘어가면 환상보증 초과되는 거예요. 4억을 초과해야 돼. 4억까지는 인정이 되죠. 이런 사람들은 우선변제권으로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가 없어요, 세무서에서.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그 종전에는 대항력과 우선변제 다 없었는데 2015년 5월 13일 이후로 계약을 했다든가 새로 계약했다든가 계약을 갱신한 경우는 대항력과 계약갱신 요구권 5년의 계약갱신 요구권이 발생한다 그랬죠. 그러나 그런 것도 확정일자를 받아서 우선변제권은 주장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한상분 초과된 상가 임차는 우선변제권으로서 소액 임차인으로서 최우선변제도 없고 확정일자 우선변제권으로서 경매 절차에 배당 요구해서 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을 권리가 없다. 대항력만 주장할 수밖에 없다. 선순위 임차인은 상가 건물이 경매나 공매로 매각되는 경우 대항력이 있어서 낙찰자에게 자동 승계되지만 후순위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가 없어서 배당에 참여하지 못하고 소멸된다. 이 말은 부분 그래서 좀 전에 이런 얘기죠. 환상보증 초과되는 임차인이 이 말소기준권리 근저히 당하고 이 말소기준권리 당하면 요 갑이 임차인이 환상보증 초과된다고 하면 이 사람은 대항력과 계약갱신 요구권이 있어요. 요구권 5년간. 그래서 이 사람은 낙찰자가 인수하니까 손해보지 않겠지만 이렇게 후순위 임차인이 환상보증 초과되면 대항력은 경매로 말소기준 권리에서 임차권 소멸되는 대항력이 없죠. 그리고 우선변제권도 없으니까 이 사람은 배당 요구할 수도 없고 이 사람은 그냥 소멸되는 거예요. 그냥 한 푼도 못 받고
배당에 참여하지도 못하고. 근데 이런 임차인들이 많죠. 건방지게 1순위로 대학 육고 갖추는 상가 건물에 이런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없죠.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심해라 하는 얘기죠. 우리가 계약 기간 중에 알고 있어야 될 내용. 계약 갱신이 요구와 차임 등의 증감 청구권. 임차인의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한 달 전까지 사이에 계약 갱신 요구할 수 있는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당한 사유 없이는 건 3기에 해당되는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라든가 또는 이제 임차권을 불법으로 전대차나 양도한 경우 이런 사유가 없을 때는 거절하지 못한다는 거죠.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은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해서 전체 5년 임대차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다. 갱신된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본다. 환상보증 적용된 범위 내에 있는 임차인이든 초과되는 임차인이든 모두가 이 여기에 해당된다. 그러나 환상보증 초과되는 사람은 2015년 5월 13일 이후로 계약하거나 갱신한 것만 해당된다. 묵시적 갱신 인정이 안 된다. 환상보증 범위 내에 있는 임차차의 경우 계약 갱신의 경우 차임의 보증금 청구 당시 차임 보증금이 100분의 1 초과하지, 환상보증금 범위 내면 9%를 초과하지 못하는 이 강행 규정이 돼서 1년이 지나고 계약한 다음에 1년이 지난 다음에 9%를 증가를 청구할 수 있는 요 범위를 초과하지 못해요. 환상보증이 있는. 근데 환상보증 초과되는 경우는 뭐 100분의 9를 증액해 청구해도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환상보증 범위 내에 있나 초과되는 거는 상당히 차이가 많아요. 묵시적갱신을 보면 환상보증 범위 내에 있는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 기한 만료 전 6개월 전부터 한 달 전까지 이내에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의 변동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전 임대차 동일한 것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게 묵시적갱신이거든요. 이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이런 거죠. 이러한 경우는 종전 임대차 기간이 2년에도 마찬가지 1년으로 보는 거예요. 묵시적갱신이다. 환산보증금을 환산을 초과하는 임차인은 묵시적갱신이 인정되지 않는다. 확실히 나왔죠? 그래서 갱신 요구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묵시적갱신이 된 경우 상위법에서는 별도 규정이 없어서 민법 635조의 묵시적갱신이 규정이 된다. 따라서 임대차 기간 만료 후 사용수익을 계속하는 경우 임대인은 상당한 기간을 거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임대차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때 임대인과 임차인은 모두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그 효력은 임대인이 6개월 이후, 임차인은 한 달 이후에 계약 해진다. 이것이 민법 639조에 의해서 묵시적갱신된 일반 임대차가라는 적용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5년 계약갱신 요건이 그냥 사라져버리는 순간이죠. 그래서 환산보증금 초과되는 경우는 반드시 계약갱신을 요구해야 된다. 계약 종료 시 알아야 될 내용. 보증금 증액으로 재계약할 때 확정 일자를 부여받아야 되고 임차권 등기 명청하고로 임대차 등기, 전세권 등기 차이점을 우리가 또 알고 있어야 한다. 계약이 종료와 권리금 기수회유. 우리가 요즘에는 이제 권리금 회수기에 보여. 이게 보면은 이게 대단한 것 같지만 권리금을 받는 걸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둔 거죠. 이거를 뭐 임대인이 대신 내줘야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걸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또 이거를 새로운 임차인을 데려다가 못하고 이렇게 했을 때는 이것도 소멸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도 이 권리금 회수기의 보호가 상당히 민감한 거니까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은 원상복구하여 임차인에게 반환한 거 이와 동시에 보증금을 임차인이 반환해야 한다. 그래서 임대인은 임대차 기한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상임법 제10조의 각 항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른 임차인이 주장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다만 이 10조 각인에 어느 해당에 해당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이게 뭐 차임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거라든가 또는 임차권을 뭐 불법으로 전대차한다 이런 부분을 말하는 거죠. 임대인이 제의행 위반하여 임차인의 손해를 발생하게 된 때에는 그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이때 손해배상은 신규 임차인에게 지급하여 하기로 한 권리금 또는 임대차 종료는 권리금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임대인에게 신규를 대리한 자의 보증금 차임을 지급할 자력 또는 그밖에 없는 자로서 의무를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래서
여기서 1의 사항은 환산보증 적용 대상이 범위 내에는 있는 임차인이든 초과된 임차인 모두가 해당이 된다. 권리금 해석. 이럴 때 권리 해석에서는 2015년 5월 13일 이후로 이게 만들어졌지만 이거는 그 이전에 계약한 것도 다 적용이 돼요. 대항력과 계약갱신요건 5년 요구는 2015년 5월 13일 이후로 계약했거나 갱신한 것만 되는데 이거는 그 전부터 이어져 온 것도 다 인정되게 바뀐 거죠. 소급 적용되는 거죠. 이번에는 상가 임대차에서 환산보증 범위 내에 있는 거와 초과되는 사람은 어떻게 다른가를 도표로 만들어 봤어요. 환산보증 범위 내는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100으로 해가지고 서울시 4억, 수도권 가민업체 3억, 광역시는 2억 4천, 그 밖의 지역은 1억 8천 이하를 말한다. 2014년 1월 1일부터 현재 적용되는 환산보증 범위다. 초과되는 거는 이 범위를 초과되는 범위를 말한다. 대항력이라는 거는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 등록을 갖추고 다음날 오전 대항력이 발생한다. 이 환산보증 초과되는 거는 2015년 5월 13일 이후로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된 임대차에 대해서만 이제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 등록 대항력 요건을 갖추면 다음날 오전 0시에 대항력이 인정이 된다. 똑같죠. 그런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 내역 같은 정보 같은 경우는 환산보증 범위 내에만 인정이 되고 여기는 청구할 수 없다. 이런 얘기죠. 보증금 회수 같은 경우는 대항력 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 가서 경매로 진행되면 최우선 변제 공모 확정일자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회수할 수 있는 기능이 있지만 환산보증 초과된 상가 임차는 경매가 진행돼도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없고 소액임차인이라고도 소액임차인이 될 수도 없겠지만 최우선 변제를 주장할 수 없다. 우선 변제권이 없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전세권 등기를 하는 것이 유용하다. 보증금 중 일정의 최우선 변제자들은 경매 기입 등기 전 또는 공매 공고 등기 전에 소액임차인의 대항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소액임차 보증금 일정액의 환산보증 범위 내에 오늘을 기준해서 소액임차 일정액인 경우 서울 같은 경우는 6,500, 현행 6,500일 때 2,200, 수도권 가민요건 5,500일 할 때 1,900 이런 범위 내에 있는 사람은 최우선 받을 수 있지만 환산보증 초과되는 경우는 우선 변제권이어서 이제 최우선을 받을 수가 없다. 임차권 등기 명령 같은 경우는 임차권 등기는 임대차 기한이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명을 취득해 이미 대항력 우선명을 취득하는 임차권 등기를 하게 되면 그대로 유지가 되지만 임차권 등기명은 환산보증 초과되는 경우는 임차권 등기를 할 수가 없다. 경매에서 임차권에 의해 소멸, 미등기 전세권은 이제 대항력 갖춘 경우 선순인 경우는 대항력이 인정이 되지만 후순인 경우는 이런 경우는 이제 2015년 5월 13일 이후로 계약한 것만 그런 것이 대항력이 인정이 된다. 임대차 기한 보호,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1년 미만을 정한 1년으로 본다. 임대인이 계약 해지권이 없어서 1년을 보호해야 하지만 임차인은 1년이 미만이 계약한 걸 유효함을 주장할 수도 있다. 여기서는 임대차 기한이 보호되지 않는다. 계약갱신 요건,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에 만료되기 전에 계약갱신을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갱신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면 그러지 않는다.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해서 전체 5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내용은 똑같이 적용이 되고 묵석갱신은 환산보증이 있는 경우는 인정이 되지만 환산보증이 초과되는 경우는 환산보증 요걸 한번 읽어봐요. 환산보증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 기간 만료전 유효로 한 달 전까지 이내에 갱신 거절을 통지하지 않으면 묵식갱신이란다. 이럴 때는 정전 임대차를 보고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 이 환산보증 초과하는 임차인은 묵식갱신이 인정되지 않는다. 갱신을 요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아 묵식갱신이 된 경우에는 상위법에서 별도로 규정이 없어서 민법 639조의 묵식갱신을 이 규정이 적용된다. 따라서 임대차 기한이 만료후 사용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상당한 기한을 정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때는 전임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한 것을 본다. 이때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언제든지 계약 해지 통지를 할 수 있고 그 효력은 임대인은 계약 해지 통지하는 날부터 6개월 이후에 임차인은 한 달 이후에 계약 해지 효력이 생긴다. 권리금 회수의 기회도 똑같고 권리금 적용도 같고 차이 및 연체는 3기 이것도 똑같아요. 환산보증 범위 내에 있는 사람은 3기, 환산 초과되는 3기. 그 다음에 증감 청구권은 여기는 9%인데 이 환산보증 초과되는 경우는 9%를 초과해서 청구할 수도 있다. 그런 적용 받지 않는다. 또 이 월차임에 대한 산정은 여기는 6.75 적용받지만 이런 적용 규정이 받지 않는다. 전대차 같은 경우도 여기는 전대차로 임대인 동의받아 전대차를 받으면 대항력과 우선 그대로 되지만 여기는 전대차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환산보증하고 초과되는 경우가 되는 경우는 요 도표를 가지고 이제 한번 이제
사항이 있다면 이걸 다 머릿속에 놓고 있을 수는 없죠. 이런 사항이 있을 때 우리가 이 도표를 보고 한상 보증 범위 내에 있느냐 초과되느냐 이 범위를 갖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확인해서 잘 이용한다. 그래서 지금 이 육강자 상가 건물과 오피스텔에서 계약해서 꼭 알아야 될 내용은 우리가 상가 건물 임대차나 오피스텔 이런 데서 계약할 때는 꼭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별도로 한 강좌를 만들어서 이 강의를 하게 된 겁니다. 자, 요 강좌는 요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